이선옥의 젠더의 속살. 네, 이선옥 작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선옥입니다. 네, 나와있습니다. 단단한 네. 개인 그리고 우먼스 플레인 두 책의 저자신데 앞으로 어떤 책이 또 나옵니까? 단단한 관계라고요. 아직은 과제인데 단단한 관계? 아, 네, 예. 단단한 개인의 후속편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런 책이 하나 있고요. 누구와 또 하나, 누구의 관계입니까? 거기에는 다 포함되죠.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나랑 타인도 있고, 나랑 사회도 있고, 뭐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남과요? 남과 여도 뭐 당연히 포함되고요. 네, 조금은 말랑한 에세이인데 네. 제가 이제 개인이라는 걸 썼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개인과 개인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 좋은지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게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여러 요소들이 아, 있잖아요. 그럼요. 요즘 현대 사회가 사실 사람들이 계속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어떤 시기보다 이제 청년들이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맞아요. 그런 예. 그런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고민 같은 것들을 좀 담은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제 야만의 시대를 좀 기록하는 작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야만의 시대를 기록하는 네, 작업은 뭐 오늘도 계속하신다. 그 사례 중에 하나일 텐데 오늘 주제도 그래서 그래요. 예, 그거는 아무래도 제가 자료도 많이 모아놨고 한 6년 전부터 일관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자료를 모았기 때문에 기록으로 좀 남겨야 할 것 같아서 네.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댓글에 계속 몇 차례 썼는데 청와대 청원 그 사이트에 제가 지금 동참해 주십사 바라는 제가 이런 부탁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네, 네. 요 사안은 좀 청와대 청원에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해서 예. 댓글에 지금 계속 올렸거든요. 근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혹시 이렇게 댓글 그 공지처럼 혹시 이마에 그래요. 좀 고정시켜 주실 수 알겠습니다. 저희 그 있을까요? 예, 하단에 네. 저 주소를 링크해 놓겠습니다. 예. 네네.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할 테니까요. 네네네. 많이들 네.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그 오늘 아주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이런 네. 사연을 하나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만들어진 가해자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만들어진 가해자. 가해자가 네, 사실, 아닌데 가해자로 몰렸다 이런 그렇죠. 말씀인 거죠? 예. 사실 억울한 사연들이야 세상에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사연을 특별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유는 특정한 이념이 약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각 기관에 스며들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되게 슬프고 무서운 이야기라는 면에서 이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네네. 계략을 설명을 드리면 얼굴도 모르는 여성한테 성폭행범으로 지목이 돼서 11개월 동안 6년형을 받고 11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고, 사실 우리 네. 그 남성들이요. 네네. 그게 가장 큰 트라우마예요. 가장 큰 걱정거리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아니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은 그냥 증언만 해도 내가 가해자가 네. 될 수 있다. 이 공포 속에 지금 쩔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뭐 형사법의 원칙 같은 게 사실상 무너졌기 때문에 남성들이 법적 지위가 지금 여성에 비해서 불평등합니다. 특히 성범죄 영역에서. 그런데 이 사건은 정말 저도 많은 억울한 사연들을 접하고 듣지만 이 사연은 정말 그 중에서도 너무 기가 막힌 사연이에요. 이걸 곡성 비대면 강간 사건이라고 저는 이제 한 2, 3년 전에 처음 들었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비대면 강간? 어떻게 강간이 비대면일 수가 있지? 비대면 그런데 예, 실제로 야,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여성에게 강간 혐의를 인정을 받아서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우리가 말하는 여성은 약자고 여성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여성은 언제나 피해자고 진술만으로도 여성은 그 유죄의 혐의를 씌울 수 있는 현재 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네.
이 행태, 음. 이것을 법칙으로 주장해 와서 그걸 성공시키고 있는 이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의 문제, 이것에 정말 폐해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네네. 제가 간단하게 그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2015년 12월 말일에서 이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진 사건인데요. 네네네. 한 남성,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사업차 지방에 내려가 있는 한 중년 남성에게 네. 지금이 60대세요. 네. 그 남성이 어느 날 어떤 여성이 만취한 채로 자기에게 찾아와서 네가 내 조카를 성폭행했지 하면서 막 멱살 잡고 그 추태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전 모르는 사람이어서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난동을 부리니까. 그래서 경찰에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 경찰에 갔을 때 이 여성은 이 사람이 남성이 신고를 했는데 이 여성이 갑자기 저 남자가 내 조카를 지적장애를 가진 내 미성년 조카를 성폭행한 사람이다. 아니, 라고 진술을 합니다. 처음에 접근할 때는 당신의 가족이 뭐 성폭행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 여성이 남성을 찾아갔을 때는 당신이 내 조카를 성폭행했지 이러면서 난동을 부린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니까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더니 경찰에 가니까 이 여성이 경찰에서 저 남자가 내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조카를 성폭행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경찰은 그렇다면 그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조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미성년 조카를 불러서 진술을 듣질 않아요. 그냥 이 고모라는 사람인데 이 고모라는 사람의 진술만 듣고 그때부터 이제 이 사건은 주치자의 난동 폭행 사건에서 갑자기 성폭행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이제 자기는 전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냥 해프닝 정도로 처음엔 여긴 거예요. 그러다가 조사가 이제 2번이나 반복이 되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내가 지금 이거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 경찰 그 수사관에게 그랬더니 경찰이 뭐 그렇게 심각한 상태 아닙니다 하면서 뭐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키더래요. 그래 놓고 이분은 아무래도 좀 이상하니까 그러면 무고라는 것도 있는데 나를 만약에 누가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다면 나도 그 사람을 무고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거예요. 그랬는데 그 수사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선생님 지금 이거 별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사건도 아니고 해결될 거니까 무고 지금 하실 필요 없고 만약에 꼭 무고를 하실 것 같으면 만약에 검찰로 넘어갔을 때 그때 무고를 걸면 수사도 훨씬 빠르고 지금 하면 오히려 흐지부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회의 의견 방해를 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 다 살면서 경찰서 가서 경찰관 말 들을 일이 인생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당황스럽고 놀라운데 법 지식은 없고 그러니까 경찰 말을 믿게 되잖아요. 경찰이 자기를 안심을 시키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검찰로 이게 정식 사건으로 송치가 됩니다. 그래서 무고죄로 고소를 했더니 검찰 측에서 하는 얘기가 무고 고소를 했어요? 그럼 지금 검찰에게 도전장 내미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성폭행범이 된 건데 남성을 이렇게 남성 쪽에는 안심을 시켜놓고 이제 뒤로는 이 여성에 대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여성이 그 17세의 지적장애 2급을 가진 그 여성이 고모가 보호자니까 신뢰관계라고 동석을 해서 계속 조사를 받으면서 이 남성을 가해자로 지목을 합니다. 이 남성이 2, 3년 전부터 나를 수차례 성폭행했고 그런 후에 몇만 원씩 돈을 줬고 어디서 했느냐라니까 어떤 모텔을 특정을 해요. 몇 월 며칠 모텔에 데려가서 성폭행을 했고 이런 특정을 해서 그 여청 계장이 진술합니다. 그래서 그 모텔의 CCTV를 조사했느냐 하니까 여청 계장이 이게 PD수첩에 방영이 됐는데 그 PD수첩의 인터뷰에 등장을 합니다. 당시 그 수사를 맡은 여성 청소년 여자예요. 여성 청소년 계장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텔에 전화를 하니까 업주가 CCTV는 7일간 보관하고 없어진다. 근데 이미 그건 수개월이 지난 사건이니까 자기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CCTV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업주한테 그 취재진이 확인을 하니까 그 업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경찰 전화 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우리 CCTV는 118일 동안 녹화 보관된다. 그리고 다른 사건일 땐 경찰이 다 와서
내가 118일 동안만 보관된다고 얘기해도 다 메모리를 일일이 다 자기들이 뒤져서 확인하고 증거로 가져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경찰이. 네네네. 그 TV 프로그램 PD수첩에까지 나와서도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하하, 그래요. 그런 식으로 수사기관에 정말 어설픈 조사, 그리고 이 남성은 계속 하지 않았고 나는 그 모텔에 간 적도 없고라는 증언을 계속 반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측의 진술을 가지고 어느 쪽이 맞는지를 증거를 찾아서 대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은 이 여성이 모텔의 이름을 정확히 지목했다. 위치도 정확히 지목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성의 진술은 일체 다 배격하고 남성이 모텔을 카드비로 지출을 했는지 그런 거 카드 내역도 확인이 돼요. 왜냐하면 그 날짜가 특정이 됐고 이 진술에 따라서 그러면 카드를 안 쓴 것 여성이 이 남성이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다 했는데 이 남성은 그 열쇠를 가진 적도 없고 그 여성의 집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이 진술이 하나도 맞지 않고 오락가락 하는데 그 고모라는 사람이 모텔 이름 처음 지목했던 데랑 다르네요 하면 아 내가 착각했다 옆에 모텔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술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 여탕 계장한테 이 취재진이 물어요. 왜 그런 그 진술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아니 이 여성이 그 남성하고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태도입니다. 아이고 참. 어떤 여성이 아무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을 지목해서 성폭행범이라고 신고를 하겠느냐. 거짓말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거는 딴 얘기 같기도 하지만은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네. 김부선 씨가 네. 막 떠들고 다니는 거 보면은 이 대중들의 심리 속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여자가 맞아요. 저기 예. 이 불륜 사실을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거 설마 뻥이겠냐.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 그것을 해서 얻는 실익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본질은 본업은 의심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예.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아예 확신과 단정을 하고 남성 측이 계속 무고를 주장하는 것을 무고 수사도 방해하면서 못하게 합니다. 네. 유죄로 단정을 유죄 추정을 해요. 네. 무죄 추정의 원칙도 없고 여기서는 네네네. 그러면서 이 여성이 이제 지적 장애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가부 폐지 토론회 갔을 때 장혜영 의원 측이나 여가부에서 지금 계속 자신들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기관이 바로 해바라기 센터입니다. 네. 여가부가 설립을 했고 여가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피해자 보호를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라면서 이제 업적으로 자랑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해바라기 센터가 이 사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피해자가 이제 장애도 있다 보니까 부모를 동석시켜서 해바라기 센터에 이제 상담관이 조사관이 조사를 합니다. 진술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많은 성폭력 상담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여기서도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누가 신고를 해서 피해자라고 거기 가서 상담을 요청을 하면 피해자로 단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해의 증거를 찾아내는 쪽으로 진술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유도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다는 가정은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해바라기 센터의 조사관이 이 여성은 지적장애가 있으니까 진술을 제대로 매끄럽게 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단답형이나 묻는 말에 이렇게 침묵하거나 답을 안 합니다. 그럼 고모가 이제 옆에서 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예. 그런데 이 여성의 어떤 식으로 진술하냐면 나중에는 답이 안 나오니까 이 조사관이 이 여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저씨가 당신이 오줌 넣는 거기에다가 손을 넣었어요? 발을 넣었어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합니다. 이 여성의 입에서 한 번도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한 번도 나오지도 않은 진술을 자기가 유도를 해서 끄집어냅니다. 손이 들어갔어요. 뭐 발이 들어갔어요. 뭐 다른 게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추가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진술을 유도해서 고추가 들어갔어요 하니까 네 하고 끄덕여요. 그래서 갑자기 처음엔 성추행이었던 사건이 또 성폭행으로 여기서 바뀌게 됩니다. 이 진술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바라기 센터가 상담을 해서 가해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이 상담관 제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 진술을 다른 전문가에게 PD수첩 측에서 의뢰를 했어요. 이 해바라기 센터의 진술 이 조사관의 진술이 어떠냐 하니까 매우 잘못됐다. 네. 지적 장애를 가졌어도 전문적인 조사 기법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이 사람이 충분히 말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특이한 게 보통은 해당 사건에서 피해를 입어서 긴장되고 그것 때문에 이 상태를 그러니까 불안을 가지고 온 사람은 상담 시간 내내 가졌던 긴장된 태도를 휴식 시간에도 계속 유지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상담사와 상담할 때는 눈도 안 쳐다보고 카메라도 안 보고 회피하다가 그 상담사와 고모가 잠시 나가고 혼자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한숨을 쉬면서 이제 긴장해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메라도 똑바로 보고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예외적이다. 보통은 이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그 상담 시간 자체가 이 사람에게 긴장을 유발하고 있는 거고 신뢰관계라는 그 보호자의 동석도 이 사람은 꺼렸어요. 그래서 고모 동석 안 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을 하는데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가해자가 이제 하나하나 수사기관, 경찰과 해바라기 센터를 거치면서 이 사람은 강간범이 됩니다. 그래서 구속이 돼요. 근데 구속이 되면서 검사와 검찰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성도 안 하고 혐의도 부인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무고의 혐의까지 씌우는 아주 악질적인 성폭행범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속을 시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돼요. 구속된 아버지를 면회간 딸과 엄마에게 아버지가 나는 누구를 성폭행했냐. 그러니까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다. 억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처음 본 아버지의 모습에서 정말 이상한 걸 감지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수사 기록을 딸이 보면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딸이 임신한 몸으로 유산까지 해가면서 아예 지방에 혼자 내려와서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수개월 동안. 그래서 무죄의 증거를 찾아내요. 네. 어떻게 찾아냈느냐. 그 해당 여성이 고모와 고모부의 사주를 받아서 내가 그런 진술을 거짓말로 했다는 그 진술을 받아냅니다. 그 가출을 해서 고모와 고모부의 학대 때문에 이 여성이 가출을 해요. 그 가출한 곳을 찾아가가지고 어떤 남성과 동거 중인 이 여성을 그 남편에게 사정을 말하고 설득을 해서 거짓말이었다는 거를 사실 확인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2심 재판을 이제 앞두고 있었어요. 2심 재판 선고를 11개월 감옥을 살고 그래서 선고를 앞두고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해서 고모가 올까봐 무서워서 안 가겠다는 걸 겨우겨우 설득을 합니다. 남편과 함께 그래서 증인 출석을 해요. 그래서 극적으로 고모가 시켰다는 거를 밝혀내고 사실은 고모부에게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해왔다는 사실까지 진술을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해당 모텔 같은 게 다 고모부가 성폭행한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모와 고모부가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지적장애인 조카를 데려다가 통장도 뺏고 장애수당도 자기들이 갈취하고 감금 상태에서 노역을 계속 시키면서 성적으로 학대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을 고소한 게 3번째래요. 이미 마을에서 다른 2명을 고소했는데 예. 그거는 고소했다 취하를 한 거예요. 왜 했느냐 하니까 그 취하한 사건들은 진술을 너무나 엉터리로 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이거는 사건이 안 된다는 판정이 난 거예요. 근데 이번 사건은 진술을 약간 치밀하게 준비를 시킨 거예요. 저 차량 번호를 외웠다가 저 번호를 대라. 저 차라고 해라. 저 아저씨를 보여주면서 저 사람이라고 지목해라라고 고모가 훈련을 시킨 거예요. 반복적으로. 야. 그래서 차량도 지목하고 사람도 지목하니까 경찰에서는 우리는 진술의 의심을 가장 강력한 증거기 때문에 진술은 우리는 이거에 따랐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한 건 아니죠. CCTV 한 번만 봤어도 확인했어도 출입한 적이 없다는 게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사건을 그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안 했고 네. 해바라기 센터는 유도해서 성폭행범을 만들었고 이렇게 가해자를 만들어내서 성범죄 사례를 또 하나 추가를 한 거죠.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아주 끔찍한
쓰레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한 집안의 가장을. 그런 사건인데 재판부도 마찬가지. 1심 재판부가 이 증거 자료를 계속 이 따님이 요청을 한 거예요. 카드 내역, CCTV, 그리고 해당 경찰관, 그 수사관이 앞서 이 고모네가 이 조카를 사주해서 고소했던 그 두 사건, 그 사건의 수사관이었던 거예요. 그 수사관이 그러면, 네, 그게 바로 1년도 안 된 사건. 야, 이게 그러면 진짜 이거 상습적으로 이 여성이 계속 성폭행 신고를 한다는 거 인지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그것도 다 재판부가 기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제시한 증거나 증인을 다 누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님은 그 진술 분석가도 전문가에게 의뢰를 진술 분석 결과를 받아냈는데 거기서도 장애가 있어서 그러니까 진술이 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신뢰할 수 있다. 성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그 조사관도 PD수첩에서 인터뷰를 해요. 진술 분석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와서 돌아보니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재판부도 그 증인 신청이나 증거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그러면서 1심에서 6년을 무려 선고를 해요. 검찰과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네. 그렇게 수차례 성폭행하고도 반성도 안 하고 혐의를 부인하며 무고로 고소까지 해서 상대방을 더 고통스럽게 했다. 이게 6년형을 받고 이 사람이 수감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검찰도 경찰도 이렇게 수사하고 기소하는 걸 보면 정말 이게 어느 기관 하나 제대로 됐다는 생각을, 신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막강한 수사권을 가지고 이 따님이 수개월 동안 따님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기는 아빠가 교도소에 수감되고 날마다 기도를 했대요. 제가 살짝 눈물이 나는데 약간 울컥하는데 내 행복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우리 아빠가 나왔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따님이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따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개인이 아무 힘도 없는 개인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증거나 진술이 다 조작됐다는 걸 밝혀냈는데 수사기관이 했으면 이거 그냥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개인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느냐.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국은 무죄 선고를 받고 검찰도 선고하지 않아서 이게 확정이 됩니다. 무죄가. 그래서 이제 출소를 하셨어요. 그런데 국가에 대해서 이제 배상 청구를 합니다. 12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사업도 파탄나고 가족도 이렇게 고통을 겪고 따님도 유산이 되고 아버지는 이제 자살로 내 무고함을 증명하리라 이렇게 계속 하셨고 이래서 지금도 이게 정상적으로 사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1심 재판이 얼마 전에 판결이 났어요. 6월 달에. 예.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검찰하고 경찰이 그 엉뚱한 사실 엉뚱하게 이제 예. 범죄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 구금을 했는데 네. 불법 구금을 하다시피 했는데 네. 근데 배상 책임이 없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 논리는 이게 배상 책임이 나기는 상당히 힘들긴 해요. 왜냐하면 사법부는 하여튼 검찰이든 사법부든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조직이고 이들이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떤 고의나 악의가 아닌 일로 결과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혔다고 해서 이거를 다 배상 책임을 지우면 아이고. 국가기관의 공권력이 이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고의를 그런 입증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의식에 그렇죠. 의식에 기반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어쨌든 난참 그 국가의 이익에 그 기초에서 합니까? 이 개인의 권익이 완전히 짓밟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무고하게 옥살이를 한 거는 이 재판부도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지만 이게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수사기관과 검찰이나 재판부의 그런 판단이 현저하게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근거에 기반하지만은 않았다. 그리고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들에게 부여된 공권력을 명백하게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이제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 이 따님과 가족 측에서는 이제 항소를 한 상태인데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 중심주의나
성의지 감수성, 그다음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사실상 파탄나고 그 피고인에게 입증의 책임을 지운 이런 수사기관과 그 검찰의 재판기관의 행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정한 이념이 우리 국가 각 기관에 어떠한 원칙으로 스며들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정말 가장 무섭고 끔찍한 모습의 사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관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중심을 잡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우리 형사법의 원칙도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증거 재판주의 원칙도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한 곳에서도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어느 한 곳에서만 중심을 잡았어도 이런 비극으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다 주장해서 요구하고 해바라기 센터도 여성은 거짓말하지 않고 여성을 무고죄로 수사하지 말라고 해서 그 지침도 만들고 다 지금 페미니스트 집단이 만들었고 여가부가 하고 있죠. 이것을 지금 모든 국가기관이 다 무비판직으로 수용한 결과가 이겁니다. 여가부는 해체돼야 됩니다. 자, 오늘의 한 줄 결론은 그건데 해바라기 센터 상담사 어떤 책임을 졌는지 모르겠고요. 네. 이 경찰은 영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진급까지 했습니다. 그 여청 계장도 총경으로 진급했어요. 얼마 전에. 아이고. 그러니까 한 개인과 가정은 삶의 근데 파탄이 피눈물을 났지만 흘리게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 지금 남성은 사실상 2등 국민입니다. 법적 지위가 불평등해요. 그럼요. 그런데 여가부가 성평등한 부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다 이런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무고수사 유예를 폐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폐지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가부가 주도해서 만들었고요.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유죄 추정 원칙을 하고 증거재판주의가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 재판을 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단정하고 이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국가기관들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탈페미 정상화가 정말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도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고 정상화 시켜야 된다. 해바라기 센터 장혜영 의원이 그렇게 그날 그 얘기할 때 저 이 사례로 반박하고 싶었어요. 사실 해바라기 센터 지금 어떤 일 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 상담사들 6개월도 안 돼. 6개월만 학사학위 받고 6개월만 성평등 무슨 강사 같은 걸로 상담사 같은 걸로 일한 전력이 있으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여성단체에서 성평등 강사 이런 거 수료하고 몇 달 어디서 일했다고 하면 그런데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이런 가해자를 만들어진 가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이게 무슨 성평등이고 성차별 해소 부서입니까? 여가부가 책임집니까? 안 집니다. 경찰도 책임 안 지고 검찰도 유감이다. 유감이다 이거예요. 이 따님이 안 돌아다녔으면 이분 어떻게 무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6년 받았을 거예요. 살인죄도 3년을 받는데 성범죄는 6년 우습게 받습니다. 성범죄 양형이 너무 과다해요. 물론 이 사건은 장애를 가진 미성년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은 건 맞아요. 네. 맞지만 여성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장애인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이런 대전제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말도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이런 정상화, 그러니까 이념에 국가기관이 휘둘리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국가기관들이 다 휘둘리고 있고 이것을 여가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가부는 정말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청와대 청원 이것 좀 네. 여러분이 모두 좀 지금 막 몇천 명밖에 안 되는데요.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네, 그 예. 청원에 좀 많이 동참해 주셔서 네. 이게 지금 국가배상이 만약에 어렵다는 판결이 나더라도 정말 이런 제2, 제3의 피해자가 다시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여론에 좀 환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제가 젠더의 속사를 하면서 언제고 한번 이 사건을 좀 다뤄야지 생각을 우먼스플레인 때도 다뤄야지 하고 못 다루고 넘어와서 네. 제가 따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글로도 이 취재기를 좀 쓸 예정인데 네. 따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제가 그랬더니 저는 정말 영화 속에서나 일어난 일인 줄 알았고 아버님도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남성들 대부분 그 태도예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한 남성들이 경찰 단계부터 매우 안일하게 대처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가 없고 떳떳하니까.
경찰이 밝혀주겠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사기관에 갈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 대동을 하시고 꼭 조언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 페미니즘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남성이 네. 가해자로 몰린단 말이죠. 네. 그 우리의 그 검경, 수사기관 또 사법기관의 판사님들, 야 내가 만약에 여기서 그 가해자로 꼽힌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여성 단체한테 찍히겠지, 비난받겠지, 이런 공포심이 작동합니다. 그럼요. 얼마나 그 재판부 앞에 와서 시위하고 뭐 무슨 압박하고 성명서 내고 막 그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피해자 사실이에요. 인권의 이름으로 그렇죠. 이렇게 압박을 약자를. 가하면은 네. 정말 네, 그거는 제가 이 사건도 있지만 광주에 또 데이트 폭력 사건이 하나 있어요. 네네네. 그 사건도 여성의 진술에 의해서 남성이 구속이 됐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CCTV를 찾아가지고 경찰이 CCTV를 수사를 안 했습니다. 찾아내서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증거로 제출을 하면서 남성이 석방이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곡성 비대면 강간 사건은 딸이, 예전에 곰탕집 사건은 아내가 커뮤니티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족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그럼요. 내 남편이든 아들이든 연인이든 내 가족이든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고 그걸 오히려 이제 여성들이 엄마가 딸이 이렇게 자기가 밝혀낸 수사기관이 하지 않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편 그리고 뭐 이런 식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 권리의 문제고 인권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여가부 문제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사건도 꼭 좀 여론에 많이 노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네,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예. 맞습니다. 또 예, 우리 우리 가족을 모두 지키는 같이 길이고요. 예. 지켜야죠. 네, 예전에 자. 뭐 하여간 반공법을 위반하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면은 그 사람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게 사회 분위기였어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게 뭐가 달라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반공교육이 겨우 독재 물리치고 반공교육이 이제 좀 사라졌나 했더니 그 자리에 페미니즘 교육이 들어섰다고. 네네네.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전 사회가 이렇게 페미니즘이 스며든 사회의 저는 현실 지옥도라고 봅니다. 이런 사건들이 억울한 피해자들은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뭐 성인지 교육 사례들도 보면 정말 학부모들이 알면 깜짝 놀라서 정말 뒤로 넘어질 그런 사안들이 정말 많아요. 사례들이. 뭐 남자 어린 아이들을 여자아이들 앞으로 다 불러내서 우리는 잠재적 가해자인데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뭐 맹세를 시킨다거나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그런 교육을 성인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현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곡성 비대면 이 강간 사건 청원 꼭 좀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네,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마지막인데 아이고. 예, 제가 이 젠더 갈등, 성별 갈등이라고 하는 이 갈등이 우리 사회 그동안 쭉 고질적인 문제로 있어왔던 지역 갈등이나 뭐 인연 갈등, 세대 갈등과 어떻게 다른 면이 있고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젠더의 속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선옥 작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길